자, 실용수학 교과서 88쪽 보겠습니다. 88쪽. 자, 세 번째 단원인 자료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료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은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울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절차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대략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죠. 지금 실생활 자료를 수집해서 그림이나 표나 그래프 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는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도 하고 결과를 해석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 89쪽 가겠습니다. 자, 자료의 정리. 자료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료의 수집 89쪽입니다. 89쪽.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 그러니까 순서죠. 그리고 그것의 방법을 이해하기로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어떤 연구에서 어떤 대상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사하는 그 어떤 대상이요. 그래서 그 대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러한 연구의 대상을 어디까지 범위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절차가 또 달라져요. 자, 생각 예창 1번 봅시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아니면 시의원 선거, 아니면 뭐 시장 선거 이런 선거에서 여러분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리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정 TV 프로그램은 선호도 조사를 하려고요. 이제 뭐 선거가 아니라 이건 이제 TV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이때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우리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떻게 이것이 변해갈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해보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예측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러할 때는 가설을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라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먼저 가설이란 것을 한번 봐볼까요? 가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설. 그죠? 거짓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추측으로 보통 표본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합당성 여부를 그 합당한가, 이게 맞는가 이것을 판단을 해요. 그러면 자, 연구를 진행하는 절차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꼼꼼히 순서를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일단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파악하겠죠. 자, 문제를 파악해요. 그것은 결국 주제를 선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제를 선정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파악했으면 이제 조사를 하겠죠. 뭐 책도 찾아보고 논문집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탐색해서 이제 이렇게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문헌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가설을 설정해요. 이때 가설을 설정할 때는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정해야 돼요. 구체화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가설을 설정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자, 자료를 수집해요. 자, 적절한 연구를 계획하여 자료를 수집해요. 연구를 계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수집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리도 해보고 이제 분석도 해보는 거예요. 정리 및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분석 방법도 선택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정리하고 분석하다 보면 이제 명확하게 결과가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이제 결과가 해석이 될 거예요. 결과가 해석이 되면 이제 향후 이제 그 후로의 연구 방향도 설정이 되겠죠.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거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문제를 파악해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헌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제 주제를 구체화해요.
주제를 산정한 다음에 주제를 구체화해요. 그런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죠. 그래서 그 가설이 검증 가능한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해요. 명확히.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및 분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가 해석이 되겠죠. 여기까지 겹치면 됩니다. 꼭 순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멘델의 유전 법칙, 여러분 그 생명공학에서 지금 멘델이 유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유전에 대해서 많은 법칙을 연구했어요. 그 완두콩을 가지고 했는데 그 초록색 콩 있잖아요, 완두콩. 완두콩이 여러 가지 종류 완두콩이 있을 거예요. 뭐 둥근색 완두가 있고 주름진 완두가 있는데 이것이 부모 세대에서 둘이서 교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둥근 완두, 둥근 완두, 그 다음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이게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그렇죠. 3대 1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3대 1로 나왔는데 결과가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때 그 과학자 멘델이 했던 과학적 사고 방법 어떻게 했어요? 먼저 가설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통계를 분석해요. 그런 다음에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그 어떤 연구 주제를 선정하잖아요. 그리고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때요?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었죠? 그죠?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했죠. 그리고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결과를 해석했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멘델의 유전 법칙 연구와 같이 체계적인 절차 방법 연구한 예를 찾아보자.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열린도시 1번은, 이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표본 조사를 이용한 연구와 표본 추출. 자, 이게 뭔 말이에요? 표본 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표본 추출을 한대요. 이 용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봅시다. 그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이제 뒷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생각의 창 문제를 보면서 해요. 미누기와 지호라는 학생은 어느 통신회사의 가입자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평균 데이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평균 데이터 양을 만약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민호와 지호가 각각 선택한 방법의 장단점이 있는데 민호와 지호가 어떻게 있는가 봅시다. 민우기하고 지호. 민욱이라는 남학생은 사용자를 모두 조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호는요. 지호라는 여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용자 중에서 1000명을 선택해서 조사했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 민욱이의 방법 1이고 얘가 방법 2라고 할까요? 이 두 사람의 방법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을 때 우리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남학생 1, 2, 3학년 학생들의 키를 모두 조사하면 평균 키를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상 집단 전체를 모두 조사하는 것을 뭘 한다고? 전수조사라고 해요. 이 전수조사라는데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대상 학생이 적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형광 등의 수명조사, 짧은 시간에 시행되는 여론조사, 새로 개발된 약의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모든 약을 다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전체 국민들에게. 이럴 때는 대상 집단의 일부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대상 집단 전체의 사실을 추측하여 한다. 이처럼 대상 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표본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할 때,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때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된다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 실험을 하거나 조사를 하기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본조사가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전수조사, 표본조사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민우가 했던 방법 5는 뭘까요? 그렇죠. 전수조사예요. 그러면 지호가 했던 방법은요? 그렇죠. 일부 1000명만 데리고 했으니까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전수조사, 표본조사 명칭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수조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표본조사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요. 표본조사가 널리 이용됐어요. 널리 이용되는 조사는 표본조사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 참고로 그냥 상식인데 옛날에는 예전에 고대 시대부터 여러분
로마 시대를 이제 들어서인데 로마에서 사용하는 문자가 뭐예요? 라틴어잖아요. 라틴어. 라틴어가 이제 솔직히 그 그리스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히라버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어가 생겼는데 그 라틴어에서 또 우리가 유럽에서 사용하는 영어 그다음 그것이 뭐 청교도 혁명 거쳐가지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이 영어가 됐죠. 본격적인 영어로. 지금 우리가 모든 언어는 지금 영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라틴어가 모든 영어의 원이 돼요. 그런데 통계라는 단어가 영어로 스태티스틱스군요. 스태티스틱스 이게 통계학이에요. 통계라는 것은 뭘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낸다 이런 말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는 스태추스로부터 유래를 했는데 이거는 국가의 상태를 말해요. 상태. 그래서 국가에서 주로 했던 게 뭘까요? 경제적인 거, 인구라든지 뭐 지금 전체 상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상태를 어때요? 이런 자료들을 상태를 바로 스태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총조사는 현재 우리가 총조사를 또 여기 보세요. 내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는데 이를 총조사라고 불렀대요. 인구조사를 총조사라고 했대요. 근데 이 총조사는 현재도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이 총조사는 인구조사, 요즘에도 인구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해요.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어서 요즘에도 이런 통계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당연한 소리겠죠. 자, 넘어가요. 자, 92쪽 보겠습니다. 자,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뭐라 한다고? 집단 전체를 모집단. 이 모집단을 조사하는 거는 전수조사겠죠. 그런데 이제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서 뽑은 대상들의 모임이 있겠죠. 이거를 뭐라 할까요?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모집단을 가지고 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표본을 가지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전수조사고 그 중에 뭐 몇 명만 골라서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것이 바로 표본조사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 한다. 이건 참고로 말아두세요. 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다시 예를 들어서 표본을 추출했어요. 어떤 걸 뽑았는데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집어넣은 걸 복원 추출해야죠. 그래서 주머니에서 뭐 공이 엄청 많이 있어요. 1000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들의 색깔이 무엇인가 이렇게 유추하기 위해서 공을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뽑았어요. 그런데 100개를 뽑을 때 한 개를 뽑고 다시 집어넣고 한 개를 뽑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그냥 공을 계속 뽑아서 이제 색깔을 100개를 조사하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만약 이게 100개가 아니라 10만 개의 공을 조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복원을 하지 않아도 거의 충분히 클 때는 비복원 추출이 복원 추출이랑 거의 비슷하게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고 열린 교시 2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하고 싶어요. 모집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학교 학생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은 뭐 할까요? 모집단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학교 전체 학생이겠죠? 학교 전체 학생. 뭐 예를 들면 뭐 몇백 명 이렇게 나오겠죠? 뭐 1000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사해야 할 항목은 그리고 뭘까요? 그러죠. 뭘 조사하기 위해서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해야겠죠. 평균을 내고 싶은 거니까. 하루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 그래서 그것들의 평균을 내본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사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표본 조사는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본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표본의 성질이 실제적으로 모집단의 성질하고 어때요? 잘 반영되어서 비슷해야 되잖아요. 치우침 없이 추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뭐 어디로 이번 여름 때 휴가를 갈 것인가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뭐 특정한 어떤 계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정한 직업을 가진 계층들만 조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부유한 뭐 최고의 뭐 부를 갖춘 사람들을 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하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치우치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중산층도 하고 상위층도 하고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표본 추출을 할 때는 그 정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각 대상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추출하는 방법인 이무 추출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무 추출한 표본은 이무 표본, 확률 표본이라고 한다고요. 자, 표본 추출을 진행 절차는 먼저 모집단을 어디로 할 것인가 모집단을 정의하고 그다음 표본 추출 단위 만약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집단 구성 목록과 표본의 크기 몇 명을 할 것,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몇 명인가, 예, 몇 명을 조사할 것이에요. 그 다음 표본 추출을 시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구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 연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자, 보세요. 전수조사를 하면 모집단 성질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모두 다 조사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해요. 그러면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고자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럴 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통계적 추론이에요. 통계적 추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통계적 추론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연구자는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고 그 다음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근거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미래에 일어날 현상을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데 사용되는 게 통계학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보는 모집단에서 추출을 먼저 하죠. 표본을. 그래서 이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통계학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표본의 크기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몇 명을 조사하냐,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몇 명의 그것은, 어떨 때는 500명, 어떨 때는 5,000명, 어떨 때는 5만 명, 어떨 때는 50만 명, 이렇게 많은 수를 점점 연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연구가 정밀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제약 조건이 있거나, 또 그때 사용하는 뭐 통계 방법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싶으면 더 많은 표본을 사용해야겠죠. 500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50만 명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력조사, 뭐 요즘 이게 많이 사람들이 점점 더 예전에 비해서 시력이 더 좋아졌는가? 아니면 몸무게 조사 뭐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더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고 싶으면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표본을 더 많은 수를 표본으로 추출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 속 탐구 한번 봅시다. 1936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공화당의 지지율은 57%, 민주당의 루즈벨트 지지율은 43%였으면 누가 이겨겠어요? 공화당 후보가 선거의 결과에서 이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 결과 누가 이겼어요? 루즈벨트가 이겼어요. 62.5%로. 이 43이었는데 62.5가 됐고 57이었는데 37.5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런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조사한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번호부하고 자동차 소유자 명부에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 수준이 한쪽에 쏠린 계층들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유한 유권자들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유한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공화당을 지지를 했었나 보죠.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뭐예요? 민주당인 루즈벨트를 지지를 했었나 보죠. 그래서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하고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표본 추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표본 추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페이지 그 다음에 94쪽 보겠습니다. 네, 이 계략적인 내용만 보고 가면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이무 추출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표본을 추출할 때는 이무 추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무 추출. 알겠죠? 이무 추출을 할 때는 방법이 제비 뽑기,
이렇게 뭘 뽑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 난수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숫자를 계속 그 숫자에 대응하는 값들을 계속 표본으로 삼는 거죠. 그다음 난수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데 말 그대로 임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랜덤으로. 이 랜덤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요즘에는 이제 뭐 계산기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인 계산기는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는 이 난수를 난수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죠. 그냥 공학 주사위 아니, 공학 계산기 이런 데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0부터 9까지 숫자를 두 번씩 써는 정이시면체 모양은 난수 주사위가 있대요. 그럼 난수 주사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시면체인데 0부터 9까지 숫자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10개 숫자가 2개씩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모집단에 속하는 개체의 번호를 부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1번부터 뭐 예를 들어서 20번까지 학생들을 여기 난수표하고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 7, 7, 9, 4 뭐 이런 식으로 뽑혔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학생들이 어때요? 표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은 표본들이요. 이 표본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때요?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이용한 난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계산기 보면요. 이 부분 보여요, 여러분? 점같이 생긴데. 여기 점같이 생긴 데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여기 앞에 뭐라고 써있냐? 랜이라고 써있어요. 랜덤. 랜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난수를 얻을 수 있는 기호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난수가 생겨요. 그런데 뭐 Shift 키 누르고 그 다음에 랜덤 이 기호를 누르고 그 다음에 는을 누르면 결과값이 나오는데 난수가 5개가 얻어진대요. 그래서 0.573부터 뭐 0.2 사이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각각 1000을 곱하면 얼마예요? 573, 192, 423, 749, 24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0과 1 사이의 난수 5개가 얻어지면 이제 이것을 숫자, 세 자리 숫자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냥 참고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체력이 궁금하면 조사 대상은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인물 추출에 의해서 학생들을 고른 다음에 그 표본들을 가지고 이제 체력을 조사해서 이제 통계를 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고하셨어요.